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무효하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해서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 토지와 B 토지 두 개를 샀거든요. 근데 A 토지에 대한 계약이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니까 B 토지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 무효인 A 토지가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은 A가 없으면 B라도 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A만 무효고 B 토지는 뭐죠? 유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돼.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1번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2번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번해가지고 일부 무효의 요건에서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란 말은 요 A와 B가 한꺼번에 계약을 했지만 두 가지를 뭐죠? 나눌 수 있다. 분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적 당사자의 의사라는 말은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과 전체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가 무효가 되는 예외도 있다 정도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 이 판례는 뒤에서 좀 읽어볼 겁니다. 읽어볼 건데 왜 그런지를 한번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4번 확정적 무효와 뭐가 나오죠? 유동적 무효가 나오죠.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이걸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를 우리가 뭐죠?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했어요. 방금 한 우리가 전 시간에는 무권 대리행위는 뭐죠?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요. 시기부 법률행위도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시기, 기한이 도래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요. 여기서 정리할 것은 뭐냐면 요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무효가 되는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토지를 거래하면서 허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 금액도 결정이 안 됐는데 미리 허가부터 받는다? 이건 논리보순인 거죠. 그러면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더라도 일단 매매 계약할 때는 허가가 없었으니까 뭐예요?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적 취급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뭐죠? 판례가 나와요. 일단
먼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판례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뭐죠? 판례는 뭐죠? 연습하는 용도로 쓸 거예요. 오늘은 좀 판례를 볼 건데 일단 정리해 보면 원칙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르지만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모든 무효와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닌 거죠? 채무 불이행이 아닌 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물론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엇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유동적 무효는 일단은 뭐죠? 무효니까요. 그러면 다른 무효와 다른 점이 뭐냐? 우리 판례는 일종의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몇 가지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도 하지만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이 성질이 다르다는 말은 두 가지의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별개의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유효라는 얘기고요. 유효하다는 말은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해약금을 이유로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으로서의 효과가 있으니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도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중도금은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지급하기 전까지는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준 중도금은 유효하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뭐는 존재하냐면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 의무가 있다는 말은 토지거래 허가 받으러 가자 그러면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한쪽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면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요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해요. 이때는 취소하는 거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다섯 번째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해요. 별도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 기타죠. 기타. 첫째,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정해제가 되면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인 상태라면 일부가 무효면 뭐가 원칙이죠? 전부가 무효니까 뭐까지 싹 무효인 거죠?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인 것이고요.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확정적 무효죠.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 두 번째,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이 거부하고 있다면 아직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유동적 무효지만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허가받을 가능성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여기까지죠, 그죠? 최근엔 좀 잘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출제는 대단히 높은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고요. 요 가지고 이제 판례를 볼 겁니다. 교재 161페이지 오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어요. 자, 가범 판례는 개념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 뭐였다가요? 무효였다가 뭘 받으면요? 허가를 받으면 뭐죠? 유효가 되니까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라는 내용이고, 나범 판례는 유동적 무효도 뭐죠? 원칙적으로 뭐란 얘기죠? 무효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닙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또 판례가 어떻게 해요? 대빵 많이 나오죠.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는 요겁니다.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시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첫 번째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는 요거죠. 계약금 계약이 뭐죠? 유효하니까 해약금으로서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 두 번째 박스인데 첫 번째 판례 라번인데 요거죠. 협력 의무는 뭐하죠? 존재한다. 따라서 일방이 그것을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라번 판례 끝에 보시면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뭐겠습니까? 요거겠죠.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요겁니다.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대법원에서 2013년도 판례가 나와 있는데 더럽게 뭐죠? 복잡한 상태에 되어 있는데 이거네, 그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결국 원칙이네, 그죠? 유동적 무효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일단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기타 해가지고 밑에 나오는 판례는 요거죠.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유효로 뒤바뀌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마지막 판례인데 요거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토지 거래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해서 건물 거래도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요. 이 판례는 좀 읽어봐야 돼. 왜냐하면 거꾸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자, 핵심 판례 가지고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거래 가능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관념에도 하치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는 뭐라고 되어 있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이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까지죠. 그러면 건물만 이전 등기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죠? 다시 읽어봐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건물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 받을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판례 진짜 싫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판시하게 되면 판결문을 바꿔도 내가 이겼단 얘기야, 졌단 얘기야, 그죠? 이렇게 애매하게 써놓는 거는 판사들의 뭐죠? 아주 악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인 거죠. 계속 볼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 그 매매 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확정적 무효로 전환 뭐 두 가지만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고요. 밑에 대페이지를 풀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맞죠? 개념이네요.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불속 채무로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4번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맞죠? 따라서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무효행위 뭐가 나오죠? 전환이 나옵니다. 일단 의의는 이렇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의의 나와 있죠. 전환의 요건에서 1번 법률 일단은 뭐죠? 무효고 2번 다른 범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넘겨서 3번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에서 무효인지를 하였으면 다른 범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고요. 4번 단독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환을 인정합니다. 일단 간단히 넘어갔고 전환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원칙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그것이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이 되면 뭐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냐면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특별한 형식이나 방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든 아무런 형식도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뭐로 바뀝니까? 불요식행위로 바뀝니다. 이게 원칙이고 그래서 교재 1. 불요식행위의 전환.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경우인데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 할 수 없냐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어음을 작성하는 것은 대표적인 뭐죠? 요식행위죠. 왜냐하면 어음은 아무 용지에다 작성하면 안 되고 특별한 어음 용지에다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A4 용지에다가 어음해가지고 작성을 했더라도 이 A4 용지에 쓴 어음은 어음으로서는 뭐죠? 무효인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아니다. 채권증서 차용증으로서는 뭐죠?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A4 용지에 작성한 어음은 무효지만 나중에 그 인간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입증 자료로서는 뭐죠? 충분한 거잖아요. 따라서 뭐로서는 유효한 거죠? 차용증으로서는 뭐죠? 유효한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거꾸로는 안 된다.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금액도 채권자,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일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무효면 뭐로 바뀝니까? 불요식행위로 바뀝니다. 다만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은 뭐하지 않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종의 예외적인 건데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요. 교재 하단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인의 자를요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하죠. 양쪽 다 뭐죠?
요식행위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없어가지고 입양기관에서 애를 데려왔어요. 그럼 얘는 뭐죠? 타인의자죠. 근데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는 일반적으로 뭐로 입적시킵니까? 친자로 입적시키는 경우가 많죠. 무효입니다. 왜요? 그 아이는 뭐가 아니에요? 친자식이 아니니까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양자다. 왜냐하면 무효지만 뭐로 바뀔 수는 있어요? 양자로 전환될 수는 있으니까요. 둘 다 뭐죠? 요식행위입니다. 별로 항상 제가 대전에 오면은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 이런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거 많습니다. 갑과 을이 부부예요. 이게 시험과 상관없습니다.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재밌어야 할 텐데. 갑과 을이 부부인데 아이가 없어서 입양기간에 A를 데려왔어요. A를. 근데 A를 데려오고 나서 공교롭게도 또 갑을 사이에 뭐죠? B, C 하는 아이가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죠? 애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애 데려왔더니 뭐죠? 애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요 A는 완전히 뭐죠? 낙동갈 오리알 되는 거죠. 그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갑과 을이 뭐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갑과 을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A와 B씨 간에 재산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B씨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죠? 형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A는 타인의 자인데 뭐죠? 가족관계 등록부에 뭐죠? 친자로 입적되어 있으니까 뭐죠? 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은 B씨의 주장대로 뭐는 아니에요? 친자는 아니지만 뭐이긴 해요? 양자이긴 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상속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양이 좀 잘 안 되죠. 그죠? 요새 보니까 입양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자기 자식을 피해를 주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자에게도 뭐가 인정이 돼요? 상속권이 인정이 되니까.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아이를 입양 많이 하죠. 이유는 뭐냐면 양자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미국으로 이방 가가지고 고등학교로 졸업하는 순간 부양의 의무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가지고 뭐죠? 헤매다가 갈 곳이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뭐 헤매고 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굉장히 많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양자에게 무엇을요? 상속권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법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아무튼 좀 가슴 아프죠? 이런 건 또 어떨까요?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입양기관에 가서 A를 데려왔어요. A를 양자인 거죠. 그러고 나서 갑과 을이 뭘 했냐면 이혼을 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여기서 굉장히 많아요. 애 데려왔는데 뭐죠? 이혼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갑은 이제 어떻게 해요? 술만 처먹고 을은 뭐죠? 기회를 봐서 꽃미남과 뭐 하게 돼요? 재혼하게 되고. 요 A는 뭐죠?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이제 뭐 방황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재혼을 해가지고 을과 병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B, C가. 이해되시죠? 그죠?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갑도 돌아가시고 병도 돌아가시고 드디어 뭐죠? 을이 돌아가시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B, C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에서 모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막 울어요. 그래서 B 씨가 놀라가지고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 형이야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실제로 이런 사건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이라는 말은 뭐예요? A에게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속권이 있다는 얘기죠. A에게 상속권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부모가 이혼한다 그래서 양모자, 양친자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이혼했더라도 아직도 을은 뭐요?
양모인 거예요. 그래서 을은 뭐죠? A는 뭐죠? 아직도 양자고 A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B씨 입장에서 환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굳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갑자기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죠? 상속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니까 뭐죠? 뭐 소송도 벌어지고 이런 것도 많고요. 또 최근에 또 이런 것도 많아요. 재미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재밌죠. 이제 원래 친족상속법이 재밌어요. 갑에게 뭐죠? A, B, C 자식이 있는 할아버지 노인이시고 을에게 뭐죠? D, E, F 자식이 있는 뭐죠? 할머니인데 요 갑과 을이 노인대학 다니다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둘 다 혼자 사니까 뭐죠? 갑과 을이 혼인하겠다라고 그러면 자식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갑과 을이 만약에 재혼을 혼인을 하시게 되면 을을 A, B 입장에는 새어머니라 그러죠. 친족이에요, 아니에요? 친족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어머니, 새아버지는 친족이 아니에요. 현행법상. 그러니까 아버지의 배우자인 것이지 친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이 A, B, C와 을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을은 배우자니까. 그러고 나서 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을의 재산이 D, E, F에게 상속이 되고요. 이쪽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무슨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새어머니는 뭐가 아니에요? 친족이 아닙니다. 새아버지도 뭐가 아니에요? 친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아버지 재산이 상속되지도 않고요. 새어머니 재산이 뭐죠? 상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갑의 재산이 을한테 갔다가 이게 뭐 하잖아요? 돌아오질 않고 DF한테 가버리기 때문에 ABC들이 뭐죠?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돼요. 거기다 갑자기 아버지가 뭐죠? 아흔이 다 되셨고 얼마 안 남으셨고 그죠? 그 새어머니 데려오신 분은 보니까 60대 쌩쌩하시더라. 이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아버지 뭐죠? 재산 빼돌리고 오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어머니한테 간 재산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새어머니까지 간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갔다가 이것이 영원히 뭐죠?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요새 가출을 많이 하세요. 자식들이 뭐죠? 결혼을 반대한다 그래서 가출하시고 막 그리고 자식들이 뭐죠? 같이 사시는 건 좋은데 절대로 혼인 신고를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땡깡 부리고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배우 백 뭔데? 싸움의 정석에 나왔던 그 배우 있죠. 백윤식이죠. 백윤식이 그 뭐죠? 이렇게 딸 같은 여자하고 사귀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랬는데 이 백윤식의 자식들이 뭐죠? 막 반다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 측에서 이 뭐 백윤식 자식들한테 뭐 얻어맞았다 막 고소 고발 벌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백윤식 아들보다 이 여자가 더 어렸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순세 보이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뭐죠? 꽃뱀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뭐죠? 그쪽으로 재산이 넘어가고 그 재산은 뭐죠?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튼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뭐로서는요? 양자로서는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인 외의 출생자죠.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뭐로서는 유효하냐면 인지로서는 유효합니다. 인지라는 말이 뭐죠? 내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인지라고 해요. 근데 우리 민법에 재밌는 게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 모자 관계는 바로 발생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난다 그래서 부자 부녀 관계는 발생하지 않아요. 부자 부녀 관계가 발생하려면 아버지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인지를 해야 돼요.
내 자식임을 뭐죠? 인정한다고 인지를 해야 비로소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발생해요. 보통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 자식임을 인정하게 되냐면 출생신고할 때 같이 해요. 자기도 모르게. 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배우자가 낳은 자식이 꼭 자기 자식이란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죠. 자기 와이프가 낳은 자식이 꼭 남편의 자식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발생하려면 남자는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뭘 해야 돼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재미난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원앙새가 있잖아요. 그죠? 그 원앙새가 뭐죠? 요새는 많이 얘기 나오던데 금술에 상징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할 때 오리 이렇게 원앙새 이렇게 주잖아요. 원앙새가 원래 이렇게 결코 그렇게 그렇지 않다 그러던데요. 그 순놈도 바람 엄청 많이 피고요. 순놈도 기회만 되면 바람 많이 피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순놈이 바람을 많이 핀다 이런 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책에서 본 건데 일본 학자가 진짜 이 원앙 암컷과 순놈이 진짜 그럴까? 진짜 이렇게 금술도 좋고 둘만 오로지 믿고 살까 해가지고 그 암놈이 품고 있는 알에 DNA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순놈 알은 30%밖에 안 됐어요. 순놈 알은 뭐죠? 30%. 나머지 70%는 뭐죠? 남의 새끼였어요. 그리고 암놈도 뭐죠? 기회만 있으면 뭐죠? 바람을 피고 그랬던 거죠. 그죠? 안 재밌으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영국에서 사람을 상대로 해봤어요. 영국에서 사람을 상대로 진짜 그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맞는지를 DNA 검사를 해봤는데요. 엽기적인 것은 57%가 남의 자식이었어요. 영국에서. 우리나라는 안 그렇겠죠. 그죠? 57%가. 그래서 영국 남자들은 그냥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우고 있지만 반 이상이 뭐죠? 남의 자식이었다. 이게 뭐죠? 영국에서 한 10년 전쯤에 한번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인지는 뭐라고요? 내 자식임을 뭐죠? 인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인지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영국은 아무튼 유럽 애들은 특이하잖아요. 그죠? 결혼도 잘 안 하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 안 했어요? 걔네들은 이번 전 대통령이 대통령궁에 들어올 때 와이프가 없었어요. 누굴 데려왔죠? 여친을 데려왔어요. 나이가 20대냐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 많습니다. 할아버지인데 여친을 데리고 들어왔고 결혼 안 했습니다. 그죠? 여친이 뭐죠? 영분이었어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우리 축구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도 와이프 없었죠? 누가 있었어요? 여친이 있었죠? 여친 그 흑인 여자분 가지고 같이 다녔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결혼을 웬만하면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하면 이혼하면 재산을 뭐죠? 반을 뺏겨야 돼. 돈만으로서 결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내 재산이 뭐죠? 방해당하니까. 되게 신중하죠. 근데 그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여친이 이제 영분 지위로서 중동 지역을 순방하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 대통령 이놈이 이름 까먹었네. 프랑스에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찢어지기로 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새로운 여친이 이제 들어올 거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뭐죠? 중동 지역을 순방하고 있다가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뭐 기자회견하고 기억 안 나세요? 저만 그런 기억 나나?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걔도 결혼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유럽 애들은 좀 독특합니다. 자, 이게 이런 얘기죠.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을 사이에 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갑이 바람을 피웠어요. 병 사이에 애를 낳으면 요 애를 뭐죠? 혼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가족관계 등록부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갑을 사이에 난 자식으로 뭘 하게 돼요? 입직을 하게 됐죠. 그죠? 이게 뭐라고요? 혼인의 출생자를 뭐죠? 친자를 입적시킨 거고요. 요건 뭐죠?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에 난 자식이 아니니까요. 다만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갑이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는 지 자식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갑이 자신의 자식을 뭐 했어요? 인지했고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A로 뭐가 인정이 됩니까?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아이를 뭐라 그러죠? 서자라고 하죠. 서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입적시키는 행위가 뭐이기 때문에? 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요새 미투 많잖아요. 그죠? 미투. 근데 저는 그런 걸 왜 문제 안 삼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런 거 많아요. 엉뚱한데 애 싸질러 놓고 뭐죠? 책임 안 지고 방치하고 있다가 소송당하는 거 많습니다. 이명박도 이번에 당했어요. 이명박도 뭐죠? 뭐 인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인지해준 사건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쫙 넘어가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일종의 미투 아닌가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언론에서 관심 가지고 막 좀 떠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넘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근데 그 아버지를 찾으잖아요. 그죠? 그 자식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인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자식이 맞다 인정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슴 아프게 아버지가 또 어디 갔어요? 깜빵 갔어요. 서글플 것 같아. 또 분위기 봐서는 깜빵에서 죽기 전에 못 나올 것 같죠. 비밀증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뭐로 바뀔 수 있습니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둘 다 요식행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하지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게 뭐냐면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가족들 모아놓고 김 변호사가 와가지고 자 회장님의 유언장 읽어드려서 이게 비밀증서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을 뭐로 한다는 얘기? 비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유언장 읽어봤더니 내 재산에서 50억을 개똥이에게 준다라고 써있고 그 유언장이 증인이 개똥이면 그 유언은 무효예요. 왜냐하면 유언장의 내용과 증인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워드로 친 것이 아니라 자필로 썼다면 그때는 자필 증서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자필로 쓰는 경우에는 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 6가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하냐면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뭐죠? 전환이 긍정된다는 거죠. 요 6가지가 다 뭐예요? 가족법상 행위잖아요. 그죠? 양자 입적, 친자 입적, 인지 다 뭐죠? 가족법상 행위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뭐에 대해서도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유언은 대표적인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요겁니다. 이 정도. 정리해볼까요?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입니다. 뭐는 안 됩니까?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바뀌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엇을 인정합니까?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엇을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4번 해가지고 추인 나오고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행위의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겠죠. 여지가 없다. 오죠. 그죠? 여자가 아니라 여지가 없죠. 다시 말하면 성립조차 안 됐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번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X.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합니다. 3번 무효행위 전환은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라고 인정되어야 하고요. 4번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5번 판례는 이방, 상속 등과 관련된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에 있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 나오는데 일단 정리라고 교재를 볼 건데요. 무효행위 추인에 대해서 시험 문제는 무조건 냅니다. 일단 무효행위의 추인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추인할 수가 없는 경우인데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 강행복구 위반의 경우에 추인할 수가 없는데, 유의하실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뭐죠? 인정이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원칙입니다. 이것도 근데 실질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진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가능하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법조문 좀 읽어볼게요. 139조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자, 무효는 뭐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고, 추인은 뭐죠?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인정할 건덕지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뭐로 봐요? 법률행위로 본다는 말은 추인한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에 새롭게 다시 뭐 한 거예요?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가지고 예를 설명드릴게요.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를 하고요. 갑이 을에게 뭐까지 해줬냐면 등기까지 해줬어요. 물론 가장매매는 통정 허위 표시에서 무효고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인 거죠. 이해되시죠? 시간이 흘러갔어요. 나중에 갑이 추인하겠다고 해봤자 요 무효였던 것이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당사자가 을도 좋다, 나도 추인하고 싶다라고 당사자가 모두 추인하겠다고 했다면 이제 갑과 을은 요때 새롭게 다시 뭐 한 것을요?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요.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무효가 유효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새롭게 다시 뭐 한 것을요? 법률행위를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매매 계약을 한 때부터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과거로 뭐 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갑과 을 간의 매매는 변함없이 무효고 을의 등기도 뭐죠? 변함없이 무효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등기를 말소한 후 새로운 매매 계약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겠죠. 너무나 번거롭죠. 따라 우리 판례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야 그거 말소하고 이전 등기하느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요 무효했던 것을 뭐죠? 유효로 하자. 쌍방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비진위 표시나 통정어휘 표시나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말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급하지 않는다는 문제인데 조심할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소급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뭐가 돼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시험엔 잘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168페이지에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핵심 판례는 그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은 169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 예제가 나오죠. 풀어보죠.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습니다. 니은번 무권대리행위 추인할 수 있죠. 디귿번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불법 조건이 뭐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죠. 반사회적 법률에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죠. 1번 통정어휘 표시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죠. 그러면 추인할 수 없는 것은 기억 디귿해서 2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 추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법률행위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